선서. 저는 법을 준수하고 시청자에게 쓸모있는 법만 전해드릴 것을 선서합니다. 자, 언행일치 오늘도 좋은 법 세상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오늘도 법과 함께 그 권리 제가 찾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정보를 작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가 뭐죠? 바로 데이터입니다. 오늘도 시의적절한 데이터로 법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구입니다. 다 필요 없어! 웃어야 복이 오는 법. 여러분들을 웃게 해줄 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미디언 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김기리 씨가 다 필요 없어 하는데 드디어 사고를 치는구나. 그래, 밥상 다 엎어버리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예. 대본을 좀 충실히 해봤고 좀 잘 살려보도록 노력해봤습니다. 예. 정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죠. 결국 웃어야 또 복이 오는 법. 예. 근데 저희가 이렇게 아주 비장하게 연 이유가 있습니다. 목요일이 법의 날이더라고요. 저희가 법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의 법의 날 정도면 거의 뭐 생일 수준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법하면은 주로 다 제헌절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법의 날은 매년 4월 25일입니다. 국민의 준법, 정신, 법의 존엄성을 일깨우고 높이는 국가기념일, 법정기념일입니다. 제가 우연히 캘린더를 보다 보니까는 이 4월에 이 기념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지 빼곡해요. 네. 그 우리나라 법정 기념일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뭐 잘 모르죠, 그런 거. 18개. 18개요. 네. 법정기념일 한 30개? 53개. 꽤 많은데요. 저기 뭐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뭐 삼겹살데이, 짜장면데이.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야? 아니, 법정 기념일 아니죠, 아닌 그거는. 건가요? 네. 어. 그런데 이제 4월에 또 이 법정 기념일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중에서 4월에. 4월에. 엄청 많았다니까요. 네. 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오, 맞아요. 법의 날을 비롯해서 12개나 된다고 합니다. 4월에 한 달 동안. 날이 좋아서 그런가요? 4월이? 그러게. 계절이 어디지? 좋아서? 네. 정말 하루하루가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다. 4월 한 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듣자 하니까 아주 또 특별한 사관학교가 생긴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소문 들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한국판 탈피오트로 불리는 이 국방과기술사관학교가 생긴다고 합니다. 관련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인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을 들인 법이라고 하던데 임 변호사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직접 대표 발의하셔서 통과가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방첨단과학기술학교 설치법입니다. 이곳을 설립을 해서요. 첨단 과학 분야 엘리트 군인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사관학교 생도로 선발된 인원은 한국과학기술원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4년 동안 국방 연구 개발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게 되는데 1년에 30명 정도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리 씨, 도전 어떠세요? 지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딱 봐도 지금 들어가기가 굉장히 쉬워 보이는 곳은 만만치 아닌데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국방력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국방도 첨단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한국판 탈피오트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탈피오트. 그렇죠. 뭐죠? 일단 그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네네. 저도 탈피오트가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요. 오, 예. 역시 아나운서. 출신이라고 네. 해줘요. 출신. 네, 맞습니다. 예. 이 탈피오트는 이스라엘어로 최고 중에 최고라는 뜻이에요. 오. 그래서 국방과학기술 전문장교 육성 제도를 말하는 거고요. 고등학교 졸업자 가운데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3년 동안 히브리 대학에서 기초과학과 무기 개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졸업 후에 6년 동안 장교로 의무 복무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국방첨단과학기술학교도 탈피오트를 모델로 삼았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한다. 그럼 이제 학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카이스트에서 공부하면서 군사훈련도 따로 받는 건지. 그렇죠. 여름, 겨울 방학 때는 12주 동안 군사훈련을 받고요. 허허. 사관학교하고 카이스트 공동학위를 받게 되는데 희망자는 추가로 카이스트 석박사 학위까지 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학사 졸업자는 소위로 석사 과정 이수자는 중위 계급을 달고 현장에 투입이 되고요.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국방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 의무 복무하고 끝나고 나서 스타트업 창업을 하고 싶다면 정부 지원까지 된다고 합니다. 야, 정부 지원은 좀 구미가 좀 땡기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군사력도 높이고 또 창업 인재도 발굴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일인 것 같은데 이게 학교는 언제 여는 거죠? 네, 2년 동안 준비 기간을 거친 다음에요. 2026년도에 첫 입학생이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 첨단 브레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매우 기대가 되네요. 야,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제복 입은 과학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최고 중에 최고라는 뜻의 탈피오트처럼 국방 첨단 과학기술 사관학교가 우리 국방력을 높이는 아주 큰 기둥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응답하라 21대 국회 오늘 주목할 통과법 또한 우리의 국력을 높이기 위한 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약 사범의 수가 연예계를 역대 뒤덮은 최다를 마약 기록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밝고 그리고 또 가상화폐 이런 데 밝으니까 이거 하면 좋아 이렇게 해서 준 다음에 나중에 판매하게 되고 중독이 되면 다시 자기가 공급업자가 되고 이런 마약의 완충은 없습니다. 한번 손대면 쉽지 않다. 다만 단약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죠. 한 해 동안에 수백 건의 마약을 감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마약의 최전선에서 단 한 건의 독성이라도 쪽지게처럼 잡아내시는 법 독성학자 김선춘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분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이, 그건- 인상은 또 굉장히 또 선하시네요. 예, 저희가 법 독성학자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현재 국과수, 네, 그러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계신 거죠? 네네네.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한마디로 정의드리기 좀 어렵긴 한데요. 네. 실무적으로 보면 그 변사자에서 이 사람이 어떤 물질의 영향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뭐 소위 말하는 중독사부터 시작해서 어떤 물질이 마약에 해당하는지, 또 어떤 사람이 마약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뭐 이렇게 병역을 피하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지는 않는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시군요. 독성학. 네. 네. 이렇게 또 발음도 어렵고 네네. 약간 생소하기도 네네. 한데 독성학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나요? 네, 독성학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고요. 사실 이게 독성학하면 일반 분들이 생소하시기도 하고 그냥 독에 대해서 연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보통 그 물질과 생체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 중에 약학이 있는데 약학은 어떤 의도된 그러니까 치료를 위한다든지 어떤 의도된 것들을 다루는 반면에 독성학은 의도되지 않은 것들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그런 일을 지금 얼마간 해오고 계신 거예요? 올해 30년째 됐습니다. 30년째요. 30년을 하셨으면 우리나라 독성학자 중에는 뭐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니라 국과수가 최고죠. 우리 국과수가 70년 가까이를 일을 하고 있고 저도 저를 비롯해서 저희 동료들이 동료 선후배들이 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겸손하게 말씀을 그러니까. 해주시네요.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는 지위를 얻지 못할 정도로 마약 사범들도 늘어나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 마약 문제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지적해볼 그렇죠. 필요가 있을 것 네네네. 같습니다. 네네네. 특히 요즘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이 있으실까요? 뭐 마약이 남용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된 거 다들 아실 텐데
그 강남 마약 음료 사건. 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네. 네. 이게 이제 예. 보이스피싱 같은 데도 사용될 만큼 마약이 흔해졌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약을 운반하는 방법 중에 바디패커라는 네.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깨지지 않는 캡슐 같은 걸 먹거나 아. 뭐 항문으로 넣거나 이렇게 해서 운반하는 방식이 있는데, 내국인이 그걸 하시다가 그게 일부가 터져서 돌아가시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다 외국인이었거든요. 그것도 우리나라를 경유해가는 비행기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이게 내국인한테서 일어났다는 게 좀 충격이었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합성대마라고 해서 심종 마약류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피다 사망하는 청소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만큼 좀 많이 심각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야말로 정말 마약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21대 국회에서도 마약 근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선춘 소장님 모시고 마약법 내용은 물론 또 마약 퇴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부터 살펴보죠. 네, 응답하라 21대 국회 오늘의 주제는 다시 마약 청정국을 만들어요. 마약 근절법입니다. 네. 아, 소장님 진짜 이게 마약 청정국에서 갑자기 이렇게 마약과의 전쟁, 이거 순식간에 일어난 일 같거든요. 사실 2010년부터 마약이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합정을 통해서 마약들이 생산되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유통되기 시작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변화가 그 마약 가격이 싸지게 됐고, 그리고 해외 배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수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통망이 다변화되는 변화들이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마약 남용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고, 그러면서 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심각해지는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실제로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대검찰청 자료를 보니까 2022년 국내 마약류 사범이 18,395명인데요. 전체 인구 대비로 따지면 한국 리서치의 조사 결과 3.2%나 됩니다. 그리고 유엔이 정의한 마약 청정국 기준이 0.02%니까 그 수준을 사실은 훌쩍 넘어선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약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서요. 21대 국회에서도 다수의 이제 마약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졌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대마 관련해서 유통하는 사람을 좀 더 처벌을 강화하는 것, 특히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유통을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의료 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실 마약이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것들은 우리가 꼭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오남용될 수 있는 소지들, 그런 것들 막을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한 그런 걸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요, 이 마약관리법 개정 키워드로 살펴보면서 향후 개선할 부분 또 보완점은 무엇인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청소년에서 군대까지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을 색출하라. 바로 개정된 마약관리법과 병역법입니다. 자, 여러 법들이 통과가 됐는데요. 일단 청소년 대상으로 한 마약 관련 통과법, 임 변호사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크게 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023년 2월에 통과된 마약관리법 개정 내용을 좀 보자면요. 처벌 규정 강화를 좀 키워드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 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에 대해서 기존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으로 처벌 규정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런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처벌 규정의 강화와 함께 어떤 교육 관련 내용을 담아 두었는데요. 2023년 7월에 통과된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실시 조항을 보자면 이 마약 교육을 학교 교육과 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10대 이 미성년자들의 마약, 이거 엄청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접하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마 이제 여러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밟고, 그리고 또 가상화폐 이런 데 밝으니까 다크웹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어둠의 경로. 네,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들키지 않게 또 이렇게 가상화폐를 통해 송금하고 이러면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아하. 처음에는 이거 하면 좋아 이렇게 해서 준 다음에 나중에 판매하게 되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중독이 되면 다시 자기가 공급업자가 되고, 이런 형식들을 많이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급업자까지 돼요, 청소년. 그렇죠. 야,
심각하네요. 네. 그 2021년 다크웹 내 28개 주요 거래 사이트를 모니터링 해보니까요. 다크웹을 통한 거래 중 91%가 마약류였어요. 그리고 그 SNS와 다크웹에 이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리고서 구매자가 나타나면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고서 이후에 던지기 수법으로 이제 매매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소장님께서 낸 마약류 감정백서 그 책을 보면요. 합성 대마 적발이 2017년에 4건이었는데 2021년에는 484건까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 합성 대마는 그 소변 검사로도 검출이 안 된다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소장님?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검출되는 게 맞고요. 다만 그 기간이 3일에서 길면 7일 정도까지 검출이 되는 건데 그 신종마약이라고 하는 거를 검출을 하려면 기술 개발을 해야 돼요. 그만큼의 갭이 좀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규정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어떤 식이냐면 과거에 효과가 있는 것 같은 물질의 구조를 살짝 바꿔요. 그럼 법은 그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처벌받지 못해요. 그런 기간들을 단축해서 1개월 이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뭐 세관이라는 걸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 중에 계속 신종마약을 모니터링해서 그 분석법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소장님. 그 마약에 심각하게 중독이 되면 2, 3년 안에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네, 가능하죠. 네. 마약의 종류마다 다른데 필라델피아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있는 합성 아편류 예. 뭐 그런 것들은 2, 3년 안에 사망하고요. 그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역학 조사를 해보면 그 정도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하긴 저 그 SNS 상에서 본 것 같아요. 좀비 거리 이런 예, 막 것들이 막 시민들이 비틀거리고 있고. 이게 이제 보통 약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영역과 독성이 나타낼 수 있는 영역, 사망할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간격이 좁아요. 그런 합성 아편류들이.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자꾸 하면 증량하게 되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는 양을 해야 자기가 원하던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통제하지 않고 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의료용보다 위험한 게 이 불법으로 제조된 마약류들은 훨씬 강력한 것들이 많고 네네. 그리고 자기 얼마에 노출되는지를 몰라요. 할 때마다 순도가 다르니까 이제 전번이랑 똑같이 했는데 이번에 농도가 높으면 금방 치사량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망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마약을 하게 되면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네.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하나 이제 주사기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서 간염에 많이 노출된다는 보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메스암페타민은 내가 미래에 쓸 에너지를 땡겨 쓰는 거기 때문에 10년 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죠. 아니 저 미래 에너지를 땡겨 쓰는 건 저는 뭐 커피나 아니면 우리 저 카페인 정도인 줄 그렇죠. 알았더니 그건 더 심각하네요. 아주 많이 땡겨 씁니다. 아주 많이 땡겨 쓰는 거군요. 네. 그만큼 진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나면 2, 3일간 기운이 없죠. 불필요하게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 힘드니까 쉬잖아요. 예. 근데 약물은 그걸 멈추지 않고 계속 하게 하는 거니까 심장이 무리가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망하게 되는 경우는 결국은 이제 노화와 심장 질환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뇌 손상 이런 것들이 사망 원인이 되고 아우. 단기간에 많은 양을 하게 되면 가장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체온 상승이에요. 체온이 막 43도 막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이 변성돼서 죽어요. 소장님이 지금 이 마약의 위험성 얼마나 인체에 치명적인지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대마 관련해서는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앞서 살펴본 그 청소년 관련 마약 관련 법률에서 대마에 대한 부분의 처벌을 상향해 두기도 했는데 또 어떤 나라에서는 대마는 합법으로 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뭐 대마는 중독성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외국에서 대마를 합법화하는 건 통제 실패했다 통제 실패다. 통제 실패. 보시는 게 맞고요. 그게 이제 보통은 입마약으로 불려요. 마약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빨리 중독되는 게 있고 이제 중독되는 속도가 느린 게 있는데 대마는 그런 양리적으로 봤을 때 좀 느린 편에 속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좀 더 강력한 마약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청소년을 강화하는 건 청소년 때 그런 걸 하게 되면 나중에 강력한 마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자는 취지에서 그걸 반영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저 뭐
인문 마약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수학의 정석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잖아요. 네. 예. 학부모로서도 이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들이 지금 마약에 손을 댄다는 게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어떤 종류의 좀 마약들에 노출돼 있습니까? 사실 청소년들이 이제 남녀가 좀 갈려요. 여성분들은 살 빼는 약부터 시작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살 빼는 약들이 보통 메삼페타민과 동족체라고 해서 양리작용이 비슷합니다. 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식욕 억제가 강하고 하나는 이제 각성이 더 강한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래서 자료를 보면 10대 여성들의 메삼페타민 남용률이 높습니다. 10대에서 20대 사이에. 그리고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네, 목적으로 하다가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남자들은 담배 쪽이어서 예. 전자담배 이런 거 하면서 합성대마 쪽이 좀 많아요. 아니 저희가 또 놀라운 게 우리들의 법 진행을 하면서도 네네. 군대에서 젊은이들이 마약을 하고 심지어 버젓이 대마를 모르는 한쪽에서 재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저희가 전해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대만은 아무데나 잘 자랍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그래서 아마 병무청에서도 마약 단속을 좀 강화하고 군대 입대하기 전에 검사를 강화하는 걸 이번 법에 담고 있는 걸로 그렇게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방금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2023년도 12월에 이제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입영 판정 검사하고 이제 입영 신체 검사를 할 때 마약류 투약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모집병에 대한 신체 검사에서도 이 마약 관련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이 병역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 올해 7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소장님 어떤 의미 있다고 보세요? 일단 군대에서 마약을 하는 건 훨씬 위험하죠. 네. 총포류를 다루는 거니까 그렇죠. 규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되는데 다만 이제 이게 법을 따라서 실제로 시행되는 것들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력은 되지만 인력과 장비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서 그게 효과적이려면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완이 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법이 적용되면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연간 26만 명이 마약류 검사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라고 진술한 자 그리고 병역 판정 전담 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만 이제 선별적으로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이렇게 5종류의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 2종을 더해서 총 7종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소장님, 이 마약에 한번 중독되면은 빠져나오기가 참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 드라마 슬기로운 깜빵 생활에서도 이 해롱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진짜 그 결말에서 충격적으로 갱생됐을 줄 알았는데 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마약에서 빠져나오는 그 완치율이 얼마나 되죠? 마약의 완치는 없습니다. 한번 손대면 쉽지 않다. 다만 단약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단약 기간. 네, 단약 기간을 평생 가느냐, 아니면 어느 순간에 다시 손을 대느냐의 문제이지 그 욕구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라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보통 생각하시기에 마약은 좋아서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좋아서 한 걸 왜 국가가 책임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마약을 하면 좋은 건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그래요? 이 환각 상태에 빠지면서 막 엄청 기분이 좋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던데 그건 아닌 건가요? 그게 이제 단기간은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뇌 손상을 입으면서 뇌 손상. 뇌가 그걸 정상이라고 느껴요. 병에 걸리는 거거든요. 몇 번 하다 보면 그게 없는 상태를 못 견디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것이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게 돼요. 치료라는 건 뇌가 그것들을 우선순위를 계속 낮추는 과정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예. 이제 치료를 통해서 계속 낮출 수는 있지만 그게 정상으로 완전하게 돌아온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한번 손을 대는 순간. 네, 한번 손을 대는 순간. 그래서 예를 들어 마약성 진통제 같은 걸 사용하게 되는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면 거의 중독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증을 느낀다는 건 사실은 정상인 상태는 아니에요. 우리는 평온해야 되는 상태니까. 실제로 뇌가 심각한 통증을 느끼면 기절을 하잖아요. 네. 신경을 끊어버리거든요. 그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것들은 대부분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태가 아닌 때 쓰게 되면 뇌가 착각을 일으키게 되고 그 착각 상태를
회복하는데 되게 오래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병원에서 전문가가 그 상태를 보고 써야 되는 게 마약이에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 네, 된다. 그럼요. 손도 대지 말아야 된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그럴수록 중요한 게 예방 교육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이 학교 교육에 마약 예방 교육을 넣겠다는 법도 이제 통과가 됐는데 잘 시행되려면 이게 어떤 것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될까요? 일단은 어떤 교환도 잘 만들어야 될 거고 전문 인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사회 인식을 바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느끼거든요. 저한테 이런저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을 보면 그래 마약은 좋은 거지만 법에서 못하게 하니까 안 하는 거야가 아니라 마약은 병을 일으키는 거야라는 그리고 그 마약을 판매하는 건 병을 퍼뜨리는 거야라는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인식의 전환이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그렇군요. 이제는 정말 그 예방 교육도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 또한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마약류 셀프 처방은 안 돼요. 항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자, 마약류의 셀프 처방은 안 된다. 법 내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지난 2024년 1월에 마약관리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게 바로 일명 마약류 셀프 처방 금지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통과된 그 또 하나의 마약류 관리법인 의사의 마약류 처방 시 투약 내역 확인법과 함께 오는 6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투약 내역 확인이라는 게 항정신성 의약품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약류 관련 취급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 의약품 이 처방전을 발급할 때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 지정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까지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비롯된 마약 사건이 의외로 좀 많습니다. 가장 또 충격을 안겨줬던 영화배우 유아인 씨 사건도 셀프 투약을 했다는 얘기가 보도가 됐었고. 저는 그 얼마 전에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이 약물 쇼핑을 했다는 압구정 이 롤스로이스남 사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정말. 네. 맞습니다. 자, 소장님께서는 관련법의 통과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김기리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마약 쇼핑하는 거를 통해서 이 합법적인 마약이 불법 시장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의사들이 자기한테 처방한 다음에 불법 시장으로 유통시키거나 이제 다른 환자한테 놓거나 이런 행위들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의사분들도 셀프 처방을 통해서 하다 보면 중독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제3자에 의해서 자기네 상태를 명확히 알고 처방받는 그래서 투약받는 의사도 마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 당일에 병원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을 투약받고 바로 이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항정신성 의약품 하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게 프로포폴, 졸피뎀 아닙니까,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향정신성 의약품은 되게 많아요. 네. 병원에서 쓰는 마약류 중에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고요. 마약은 주로 진통제 계통이고 향정신성 의약품은 수면 진정제 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종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진 게 프로포폴하고 졸피뎀인데요. 졸피뎀도 우리나라에 처방이 제일 많은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뭐 이걸 자기가 처방받아서 성폭행에 사용한다든지 혹은 뭐 이제 사기 도박 이런 데도 사용되는 예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성폭행 시에 이제 졸피뎀을 사용하게 되면 단기 기억 상실이 돼서 신고가 늦어지거나 이제 기억을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술이랑 특히나 먹으면 그래서 많이 남용되고 있어서 이제 이런 제도 보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약류가 굉장히 좀 많았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셀프 처방이 되고 해서 또 오남용이 됐었고 그걸 막는 법이 이제 통과가 그렇죠. 된 건데요. 아니 그러면 의사들이 셀프 처방을 한다는 거 주로 좀 어떤 경우에 하게 됐던 건가요? 그 의사들이 셀프 처방한 그 마약류 성분을 보니까요. 공황장애 시 복용하는 항불안제, 불면증 치료제로 쓰이는 졸피뎀, 그다음에 식욕 억제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보니까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가 총 15,505명으로 2022년 말 기준으로 전체 활동 의사의 약 11%에 이르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들 중에서 이제 4,062명, 26.2%가 2020년부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알약 개수만 따지면 321만 정이 넘는다고. 와, 엄청난 양이네요. 네, 이 마약류 처방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의가 클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약을 통해 치료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리가 제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위험성이 있으면 억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그 마약을 중복해서 처방하게 되면 사실 이게 개인의 손에 가는 순간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마약이 어떻게 유통될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 과다 투여로 인해서 중독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이 내용 이력을 확인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 보호, 환자 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또 이 법 내용 중에 좀 핵심 중에 하나가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대책 협의회를 만든다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한 내용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가가 마약 퇴치에 나서겠다 앞장서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걸로 보이는데요. 결국 마약 퇴치를 위해서는 소장님 국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국가가 법을 만들고 마약을 통제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걸 좀 더 강화하겠다.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강화하겠다는 것은 지금 시적절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해외에서 계속해서 싼 마약들이 생산되고 있고 국내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걸 잘 견뎌내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변화에 발맞춰서 좀 마약에 대한 그런 규제, 통제, 그다음에 위험을 인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이런 것들은 시적절한 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김선충 소장님과 함께 정말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좀 만연할 수 있는 마약 관련 문제들을 짚어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오늘 굉장히 좀 심각한데요.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마약을 많이 하는 게 문득 생각하면 야 요즘에 청소년들 참 잘못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내가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됐더라면 과연 내가 안 할 수 있었을까? 왜냐면 호기심이 너무나 많은 나이고 저는 실제로 예전에 본드가 너무 궁금해서 예. 본드를 할 수는 없고 딱풀을 이렇게 제가 실제로 막 이렇게 대나하고서 막 방에서 혼자 해봤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셀프 오남용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병원이든 이 인터넷이든 이런 것들을 함부로 좀 구할 수 없게끔 이 제도가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도 오늘 마약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썼지만 언론에서 흔히 이제 뭐 마약 김밥이다, 마약 떡볶이다 해가지고 마약이라는 이 단어 자체에 대한 경계심을 좀 낮추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약을 좀 재미로 표현하는 그런 걸 좀 우리는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맞네요. 맞습니다.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마약 사건이 정말 좀 이례적인 사건이었어요. 내지는 정말 큰 유통망이라던가 이런 범죄 조직과 관련됐다면 요즘은 SNS를 통해서 너무 쉽게 마약을 구하고요. 또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가담을 했는데 그게 마약을 지정해준 장소로 옮기는 그런 역할을 가담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누구나 유통이나 이런 과정에서 너무나도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좀 법으로든 처벌로든 뿌리 뽑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게 하네요. 네. 아니, 아무래도 이 마약을 오랫동안 이제 다루셨다 보니까는 이 소장님만의 어떤 그런 습관 같은 거, 이런 중독에서 좀 멀어지려고 하는 습관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세상은 넓고 네. 위험한 물질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는 만큼 조심하면 되고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대부분 어떤 물질을 표준품이라는 걸 구해요.
거기에 그 물질과 같은 물질을 구해서 분석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천연 물질 중에 그런 게 많은데 뭐 독버섯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독성 식물 같은 경우에 직접 구하러 다니죠. 제가 등산이 유일한 취미인데 봄 가을로 이제 그런 거 직접 구하러 제가 한 번은 3일 내산을 헤맨 적도 있습니다. 독버섯 하나 찾으러. 독버섯을 찾기 위해. 네. 그 찾으셨어요, 소장님? 네네. 우와. 야, 진짜 목숨 걸고 일하시는구나. 와. 다른 사람들은 산삼을 찾아다닐 때 독버섯을 찾아서. 독버섯을 찾아다니는 우리 소장님이시군요. 대단하십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야, 아니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마약 관련해서 국회에 또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약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나서주신 거 되게 감사드리고 다만 국가수가 제한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병역 관련해서라든지 그다음에 치료 과정에서의 마약에 관련된 그 노출 여부를 판단하는 것들이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신종마약이 계속 생긴다는 문제가 있어서 국회에서 조금 도와주신다면 이제 우리 국가수가 조금 더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서 뭐 지자체에서 마약 검사하는 것들까지를 그 신종마약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마약 운함용을 막고 또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과 인력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덕분에 정말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경각심을 갖게 됐고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게 앞으로도 많은 감정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춘 소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법 읽어드립니다. 요즘에 이제 날도 풀리고 예, 이제 밤 공기도 그렇게 차지 않기 때문에 그 심야 영화관 네.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요? 사실 제가 데이트하던 그 옛날 옛적 그 시절에는요.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사실 네. 엄청난 그런 시그널이었거든요. 그럼 영화 보러 갈래? 데이트지. 영화 확실하죠. 보러 갈래? 확실하죠. 그것도 심야? 이건 확실하죠. 야, 근데 영화관 뭐 저도 예전에 많이 갔는데 애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밤에 못 나가죠. 밤에 집을 비우고 가기가 그렇죠. 힘들어서 그냥 집에서 봐요, 저는. 그래요. 근데 확실히 영화는 진짜 왜 그 큰 화면에서 봐야 또 와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장르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가끔 불편할 때는 있어요. 뭐 옆에서 소곤댄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스마트폰 불이 막 번쩍번쩍 한다든지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 많지 않을 때 앞좌석에다가 다리 올리시는 신발 벗고 서 안 돼.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그쵸. 불편하고요. 음식을 또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뭐 드시는 거야 뭐 좀 괜찮은데 팝콘을 예. 바스락바스락 그냥 와 집중력 다 깨집니다 진짜.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또 앉은 키도 크다 보니까 싫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가 유념하면서 좀 보기는 하는데 자 오늘 영화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영화관 민폐족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자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자리 좋아 자리 좋아. 역시 키 큰 나한테는 맨 뒷자리가 명당이야. 마음이 편해. 자기야 여기야? 다행이다. 장신이 뒤에 있어. 그러네. 천만 다행이다. 앉은 키가 저 정도. 와우. 진짜. 영화 시작한다. 야 엄마네. 엄마 왜? 아들, 너 엄마 차 갖고 나갔어? 엄마 지금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라고? 엄마 나 영화 보는 중이야. 지금 안 돼. Sorry. 영화관? 이런 된장. 당장 안 가져와! 조용히 좀 합시다. 영화관에서 웬 전화예요. 뭐래? 오늘은 그냥 택시 타. 끊어. 마이 브라더네. 깨톡. 뭐 하심? 기리 형과 데이트 중? 깨톡. 서랍에 누나 돈 10만 원 용돈이라 생각할게. 땡큐. 뭐 누구 맘대로? 여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기요. 영화관에서 이건 경우가 아니지. 지금 우리 어깨 친 거임? 나 진짜 기분 급 다운되네. 뭐야 저 장신 발깨질도 했나 봐. 너무 불쾌해. 덩치는 산만해서 지금 어따 폭력질이에요. 딱 폭력질이야. 폭력? 이게 폭력이라고요 지금? 당신을 제대로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아주. 뭐야 정말 매너 없이. 이거 봐요. 그 시끄러워서 영화를 볼 수가 없잖아요. 나가서들 싸우세요. 나와. 나 진짜 어디서 감히 내 소중한 어깨를 지금 이 삐삐삐삐삐 어디
아니 생긴 건 김일중 같이 생겨가지고. 뭐 너 지금 나 욕한 거지? 아니 김길이처럼 생겨가지고 어때 대고 욕질이야 말이야. 김길이 그건 내가 고맙다만 그 당신 지금 언제 봤다고 지금 욕을 하고 있어? 아 말장난 됐고. 저 오랜만에 조용히 영화 감상 좀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초를 쳐? 그래? 뭐 폭력질? 아니 내가 폭력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게. 일로 와봐. 코피 피. 어머 어떡해 뭐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이 다 있어. 감히 누굴 때려요. 당신 콩밥 먹게 해줄 거야. 아 콩밥? 그래 나 콩밥 엄청 좋아해. 건강 챙기거지. 일로 와. 아이고 길이 죽네. 자기야 경찰. 띠띠띠띠 112. 여기 우리 자기 맞아 죽어요. 빨리 와주세요. 자, 이렇게까지 폭력적으로 할 일인가 싶기도 이런 한데. 일이었나요 이게 진짜. 근데 아무래도 또 이게 영화관에서 이게 가장 좀 민감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예민해요. 예, 근데 조용해달라고 어깨를 툭툭 쳤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또 이제 시비가 붙은 거죠. 시비가 저희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직접 그 상황 가면 이거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요즘에 이 영화관 민폐 관련된 네. 신조어도 많이 생겼습니다. 뭐죠? 공연 영화 관람을 방해하는 관객을 관크, 관객과 크리티컬 요 단어가 합성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휴대폰 불빛을 밝히는 폰디뿔 폰디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름은 예쁘다. 이름은 예쁜데 이게 그렇죠. 굉장히 민폐인데. 네. 팬데믹 때 내 집처럼 보던 버릇이 생겨서 그런 건지 좀 볼썽사나운 일이 좀 많이 벌어진다고 하네요. 네. 이거 뭐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일 것 같은데요. 실제 사건이죠. 네, 실제 사건입니다. 바로 지난 2023년 대전에 있는 한 영화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같은 영화를 보고 있었겠죠. 이 A 씨가 같은 열 다른 좌석에서 영화를 보던 B 씨하고 시비가 붙습니다. 네. 이 이유는 B 씨가 영화를 보다가 휴대전화를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A 씨가 B 씨에게 영화 관람에 있어서 좀 방해가 되니까 자제해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B 씨의 어깨를 치게 됐고요. 그러자 B 씨가 A 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어깨를 어떻게 쳤는지 뭐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야 진짜 그 일 때문에 밖에 나가서 폭력 사태가 벌어진 건가요? 맞아요. 두 사람은 상영관 밖에 복도에서 다시 또 욕설을 주고받았고요. 이후에 끝내 폭력이 오고 가게 됐습니다. A 씨가 주먹으로 B 씨의 복부를 때리는데 그치지 않고 복도에 놓여있던 의자를 B 씨에게 휘둘렀습니다. 어이구야. 결국 B 씨는 전치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게 됐고 사건은 법원까지 가게 된 겁니다. 야, 전치 28일, 그러니까 전치 4주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영화관에서 관람을 방해하는 행동에 비롯돼서 재판까지 갔는데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금 폭행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죄명은 특수상해예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한 그런 부분, 우발적인 점을 감안을 해도 이 의자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상해의 정도가 지금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이 감안이 되어서 이런 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아니 상해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런 경우에 특수 상해죄가 적용이 된 거죠? 맞습니다. 보통 상해죄, 폭행죄는 많이 들어봤는데 앞에 특수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좀 더 중한 경우, 더 처벌받아야 되는 경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함께 폭력을 휘두르면 더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폭행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수가 함께 그렇게 폭행이나 상해에 가담한다거나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폭행해서 상해에 이르게 하면 특수라는 게 붙게 됩니다. 그럼 처벌이 더 강해지게 되고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수가 되었다 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야, 그러니까 멀쩡히 영화 관람하다가 한 명은 부상당하고 한 명은 지금 범죄자까지 되고 사고가 굉장히 크게 일어난 겁니다. 근데 영화관에서 이게 뭐 단순히 비매너 혹은 민폐를 끼친다고 해서 처벌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C라는 분이 영화 감상에 집중하기 위해서 좀 좌석이 편한 리클라이너 영화관을 찾았다고 합니다. 리클라이너석은 그 의자 등받이가 조절이 돼서 편한 자세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좌석 크기도 일반관에 비해서 훨씬 넓은 좌석입니다. 그 CC가 편하게 좀 영화를 보려고 하는 순간에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뒤에서 발로 툭툭 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발로 차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랬더니 그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좌석을 더 강하게 차더니 급기야 맨발을 좌석에 올렸다고 합니다. 왜? SNS에 이 사건의 내용과 사진이 올라와서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던 사건입니다. 임 변호사님, 이런 경우 좀 처벌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만약 앞서 우리가 봤던 그런 케이스처럼 뭐 폭행으로 나아간다거나 뭐 욕설이 오가다거나 그러면 뭐 모욕죄, 폭행죄 처벌이 되겠지만 그 정도에 나아가지 않은 그런 행동, 뭐 다리를 올려놓는다거나 살짝 쳤다거나 하면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경범죄 처벌법이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연장 같은 곳에서 거친 행동으로 주의를 시끄럽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는 경우에 이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형으로 처한다, 이런 경범죄 처벌법 조항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단순히 의자를 뭐 발로 찼다거나 맨발을 올려놨다, 불쾌한 행동은 많은데 이걸 딱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그거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네요. 자, 서로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영화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가끔 영화 관람하다 또 인증샷 찍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SNS에 영화관에서 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영화관 그 영상 촬영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당연히 안 되죠. 요즘은 공연 보러 가도 뭐 마지막에 커튼콜 이후에만 사진 촬영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안내가 되잖아요.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화관에서 사진, 뭐 영상을 찍어서 본인의 SNS 같은 때 올렸을 때 저작권 침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고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기념사진 찍으시려면 불 꺼지기 전에 하시고, 그리고 영화관에서의 비매너, 진짜 뭐 앞자리 툭툭 치거나 뭐 자꾸 큰 소리 내거나 휴대폰 막 불 켜지거나 하는 것들 이제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기리의 한 줄 평 어떻게 정리될지 궁금하군요. 네, 김기리의 법 읽어드립니다. 한 줄 평.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절대 NO! 하지만 좌석 발차기와 발 올리기, 애정 행각 등등등 민폐족은 영화관을 떠나가라!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불어오는 정말 극장가의 봄 기운 덕분에 많은 분들이 영화관 찾고 있는데 거기에 재 뿌리는 일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 저희가 다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매너 있는 삶을 열어줄 법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함께해요.